중국 해군의 공호사비 호위함 추격 소식에 아시아의 해군력 판도가 또 한 번 흔들리고 있습니다. 공호사비는 이름만 호위함일 뿐 배수량은 5,000톤급 이상으로 한국의 이순신급 구축함과 거의 대등한 수준인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FFX 배치 3 호위함 충남함의 진수 소식을 호들갑스럽게 타전하던 중국 언론이 갑작스럽게 자국의 신형 호위함의 취역 사실을 공개한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각국의 정보기관은 중국의 공호사비 호위함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함선 개발 방향과 의도에 대해서만큼은 중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공호사비형 호위함이 대만과 동중국해를 관할하는 동해함대에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막아야만 하는 대한민국의 함정과 비교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공호사비 호위함의 성능과 한국 함선을 자세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호사비형은 기존의 공호사 A급 호위함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배수량은 약 5,000에서 5,500톤으로 사실상 중형 구축함과 비슷한 크기를 자랑하는 공호사비형은 A사 레이더를 탑재하여 탐지 및 추적 능력을 강화했으며 함대공 미사일과 함대함 미사일, 대잠어뢰 발사기 등이 장착되어 다목적 전투 능력을 갖췄습니다. 특히 HQ-16 미사일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장착되어 최대 사거리와 정확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공호사비는 전기 추진 시스템을 채택해 소음과 연료 소비를 줄이고 스텔스 성능을 강화했는데요. 이는 대잠 작전에서 특히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공호사비의 기본형인 타입 공호사 A만 하더라도 전장 134m, 폭 16m, 배수량 4,000톤에 육박하는 대형 함정인데요. 이 정도만 되어도 소형 구축함과 맞먹는 체격입니다. 여기에 전술했듯 HQ-16 함대공 미사일과 외양의 대잠 미사일을 적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 32셀, YJ-83 대함 미사일 8발, 76mm 함포 함문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양의 대잠 로켓과 324mm 어뢰 등을 운용할 수 있어 대수상, 대공, 대잠 모든 영역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입 공호사비 호위함은 기본형에서 몇 단계 체급을 올린 배수량 5,500톤급에 선체의 길이는 147m, 폭 18.5m급으로 다소 파격적인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의 새 호위함 057로 시작되는 함명이 붙을 것이라 예상하는 전문가가 많았는데요. 그러나 중국 해군은 개량형임을 의미하는 타입 공호사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입 공호사비가 기본 설계 변경으로 체급만 바뀐 것이 아니라 화력과 스텔스 성능 등 모든 기능이 업그레이드된 전투함이란 사실입니다. 공호사비형 호위함은 중국 해군 함정 중 최초로 통합 전기분배 체계를 차용한 전기모터 추진 방식을 사용하고 스텔스 설계를 위해 레이더, 마스트 등 상부 구조물도 전면 재설계되었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스텔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레이더 전자파 흡수 도료까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호위함 따위의 스텔스 성능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법도 하지만 사실상 스텔스 기능은 전투함의 생존성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령 KF-21 보라매의 경우 스텔스 설계 덕분에 레이더상에서는 70% 이상 작게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는 전투함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배수량 5,000톤급 이상의 공호사비가 레이더상에서는 민간 상선 정도의 크기로 보일 것이며 대한민국 해군은 이를 조업나온 중국 어선으로 오판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구나 공호사비의 무장을 보면 기존 76mm 함포 대신 100mm 함포 함문을 탑재했고 함수부에 32개의 수직 발사대가 확인됩니다. 여기에 YJ-83형 대함 미사일 발사대 2개, HQ-10 시위즈도 확인되는데요. 새로 설계된 통합 마스트의 구조가 055형 구축함과 유사한 것을 감안했을 때 최소한 구축함급의 방공 능력은 갖추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때문에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 또한 공호사비 호위함의 방공 능력이 중국의 052C 구축함과 동일하거나 우월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생산력을 감안한다면 이미 세계 최강의 해상 전력을 자랑하던 미국을 따라잡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현재 미국이 보유한 전투함은 297척으로 중국의 340척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지난해 미국 국방성은 2045년까지 해군 함정을 350척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수적 열세는 당분간 지속할 전망입니다. 반면 중국은 전투함의 숫자를
2년 이내에 400척 수준으로 10년 이내에는 440척까지 규모를 늘릴 계획입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의 해군 전력 강화에 대응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수적 열세가 줄어들지 않은 데는 중국의 조선 부분 생산력이 그만큼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조선업 부문의 51%를 차지하는 데다가 정책적으로 전시함대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 상업용 선박을 특정 군사 사양으로 건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호사비급 호위함의 전력 배치가 현실화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국이 한반도의 근해의 역을 점령한다면 꼼짝없이 대륙의 끝에 갇힌 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빨리 항모전단을 꾸려 해양 주권을 틀어잡는 것인데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원양함대의 기반이 되는 해역함대와 해안방어 능력 강화가 중요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차기 호위함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FFX 배치 3 통칭 충남급 호위함을 진수하며 고품질의 함정을 소수 운영하는 질적 우위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함정 개발은 기술적 차이뿐만 아니라 군사 철학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공호사비형 호위함이 대규모 함정 생산으로 양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중국의 전략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면 대한민국은 전장 129m, 전폭 14.8m, 만재 배수량 4,300톤급인 충남급 호위함의 예처럼 해역함대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대의 화력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한 포로는 127mm K마크45 모드포 함문을 탑재하고 있으며 SSM-700K 해성함대함 유도탄 또는 해룡전술함대지 유도탄 사연장 발사기 2대, KVLS-16셀, 323mm K마크32 발사관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마트엘 레이더와 한국형 전투체계를 탑재해 다층 방어가 가능합니다. 특히 대잠작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400개의 국산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는 전투기의 경우 300km 초음속 대함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의 경우 100km 이상 거리에서 사전에 탐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10개 이상의 공중 표적과 동시에 교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특한 형상의 통합 마스트는 SAQ-600K IRST가 탑재되어 5에서 10m 수준의 시스키밍 비행을 하는 초음속 대함 미사일까지 무려 28km 밖에서 포착할 수 있는데요. 이쯤이면 세종대왕급 구축함보다 향상된 탐지 능력입니다. 게다가 복합식 추진 체계를 적용, 수중 방사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등 최신 기술이 접목되어 압도적인 기동성을 자랑하는데요. 가스터빈 및 디젤 혼합 추진 시스템을 채택해 신뢰성과 성능을 동시에 확보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후기 함영인 FFX 배치포는 경합의 수량이 4,600톤급으로 모든 면에서 충남급 호위함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KVLS뿐 아니라 신형 국산 대함미사일, 함대지 무장, 그리고 결정적으로 LSM의 해군 버전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FFX 배치 3의 레이더는 완성형 스텔스기라는 F-35A까지도 포착하는 게 가능한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FFX 배치포는 아직 청사진을 그리는 중이지만 경합의 수량 기준으로 4,500톤급 이상으로 건조될 예정입니다. 이것만 해도 이미 이순신급 구축함과 비슷한 크기로 그만큼 최신화된 기술이 접목될 텐데요. FFX 배치 3 건조 예정이 6척, FFX 배치 4 건조 예정이 6척으로 대한민국의 호위함 전력이 모두 완성될 2030년 되면 총 26척을 운용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굳이 FFX 배치 4까지 가지 않아도 한국 호위함은 지금의 중국 전투함과 1대1 교전 시 압도할 만한 전력입니다. 여기에 중국의 인해 전술에 맞설 또 하나의 전력으로 미사일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군은 비룡 대함 미사일 기반 130mm 유도 로켓2 차량 발사형을 2027년까지 전군에 배치할 계획인데요. 이 미사일은 이동형 차량에서 운용하는 대함용으로 적의 해안포 화력 도발과 기습 상륙 침투 세력에 대응하는 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무기로 비궁 기반 지대함 70mm 유도 로켓을 들 수 있습니다. 비궁은 미 해군과 우리방위사업청이 2015년 개발한 열영상 탐색기 패턴 매칭 기술을 이용한 유도 로켓인데요. 사거리 8km로 비교적 짧지만 차량 탑재형이라서 기동성이 뛰어나고 화력 역시 해안포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0개의 발사관이 달린 발사기 2대를 탑재해 눈 깜짝할 사이에 40여 발을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배치 전 표적 시험 결과에서 고속 기동 표적을 전부 명중할 정도로 명중률마저 높습니다. 군사 관계
관계자들은 연평도에 배치된 비국만으로 서해로 침투하는 적의 고속정 100여 척을 상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공호사비 호위함 취역이 위협적인 존재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함정이 한국의 함정과 비교할 때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을지엔 여전히 많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호사비가 겉으로는 인상적인 스펙을 자랑하지만 나름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기술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 서방 및 한국의 수준에 도달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요. 특히 레이더, 전투체계, 무장 신뢰성에서 그 격차가 드러납니다. 더구나 한국 해군은 다수의 해외 파병과 훈련을 통해 실전 운용 경험을 쌓아왔지만 중국 해군은 여전히 실전 경험이 제한적이고 이는 함정의 실질적인 전투 능력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중국의 타입 공호사비 호위함 취역은 분명 아시아 해군력의 변화를 예고합니다. 하지만 기술적 우위와 실전 경험, 독자적인 방위 산업 능력에서 한국 해군이 여전히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1월 26일 한국해군 중국평가 영상입니다. 중국 언론이 본 한국해상방산의 문제점은 서방의 기술에 의존해 있다는 점입니다. 인민해방군일보에 따르면 한국해군은 1970년대부터 국산 군함 개발을 시작했지만 초창기에는 미국과 유럽의 기술에 크게 의존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해군은 창설 당시 미국산 어뢰정과 기타 퇴역 함정을 주요 장비로 사용하는데 탑재량이 적고 장비 성능도 열악해 통조림 해군이라 불린 시절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존은 최근까지 이어져 우리 해군의 초기 울산급 호위함부터 최근의 KDX-3 정조대왕급 구축함에 이르기까지 주요 전투 시스템과 레이더 장비는 해외에서 도입되었으며 이는 중국이 트집을 잡기에 충분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로 든 것은 2022년 한국 해군의 정조대왕함 1호함의 진수식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이 함선은 길이 170m, 폭 21m로 세종대왕함 1호함보다 크지만 스텔스 성능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조대왕급 구축함이 미국산 버크급 구축함 플랫폼의 설계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이 인민해방군일보의 주장입니다. 10여 년간 국산화가 진행됐음에도 주요 레이더 시스템과 항공전자 장비는 여전히 수입해 쓰고 있다는 점 또한 강조했는데요. 그러나 이들이 간과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방산은 단순히 외국 기술에 의존해 조립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독자적인 혁신을 이뤄내는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로 든 KDX 시리즈는 단순한 복제품이 아니라 한국 해군의 전략적 목표와 환경에 맞춘 설계와 발전 과정을 거쳤습니다. 특히 정조대왕급 구축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하여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대공방어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 무역 중심 국가로 자리 잡은 한국은 해상 무역의 비중이 점차 커지며 미국 군함을 무작정 도입하는 것이나 낙후된 해군 장비로는 국익을 지킬 수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975년 한국 정부는 해상 운송로와 대외 무역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군수업체와 조선업체를 소집해 국산 구축함 건조를 요청하면서 조선 산업 발전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주요 조선사로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이었는데 당시 이들 조선사들은 1000톤 이하의 민간 선박 건조 능력만 갖추고 있어 대용량 구축함을 설계하고 건조하는 것은 불가능한 목표였습니다. 때문에 한국 정부는 조선업체의 발전을 위해 두 가지 중요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중화학공업 발전 계획을 시행하고 조선산업을 국가기관 산업으로 지정했으며 국방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세금 감면을 통한 민간 자본의 방위산업 진출을 독려하고 무기장비 개발 생산의 국산화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가운데 현대중공업은 미국 조선기술의 지원으로 울산급 호위함 1호를 1년 만에 진수했으며 당시 우리 언론은 한국 해군의 본격적인 국산화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울산급 호위함의 국산화는 절반의 성공이었습니다. 울산급 호위함은 복합 가스터빈과 디젤 엔진의 이중 동력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가스터빈 2대는 미국산이고 디젤 엔진 2대는 독일산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네덜란드에서 만든 시그널 사제 세와코 전투 시스템과 이탈리아제 오토멜라라 함포,
미국산 MK141 하푼대함 미사일 등 소프트웨어와 무장까지 외산 장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울산급 호위함을 시작으로 한국 해군은 프레처급과 같은 오래된 미국산 구축함을 대체하기 위해 우리 기술로 구축함을 건조하는 것을 목표로 KDX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 KDX-1 프로그램의 첫 번째 군함인 광개토왕함의 건조가 시작되어 2년 후 공식적으로 진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민해방군일보에 눈에 비친 광개토대왕함은 여전히 유럽과 미국산 노후 장비를 다수 채택했으며 페이퍼 스펙만 높을 뿐 선박 취역 이후 설계 불량으로 인한 항해 안정성을 지적받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제품의 핵심 경쟁력이라면 품질은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의 열쇠인데 만능형 발전 철학을 고수했던 한국조선산업은 단기적으로는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만 선박에는 많은 문제점과 숨겨진 위험이 노출되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인데요. 이러한 불완전성 때문에 결국 광개토대왕함 프로젝트는 결국 세척만 건조된 채 성급하게 종료됐다고 그들은 보도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 조선사들이 조립형 생산 방식에 의존했기에 성능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품질 문제로 인해 국제시장에서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01년 방글라데시는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호위함 방가반도어를 도입했습니다. 이 배는 울산급 호위함을 기반으로 개량되었으며 여전히 이탈리아제 해군 함포와 독일산 디젤 엔진 및 네덜란드 레이더 시스템을 장착한 채 방글라데시에 수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운용에 들어간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선체 용골 파손이 발생하여 이 프리기탐은 다음 해에 퇴역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8년 한국은 노르웨이 해군에 보급함 퀸모드호를 납품했지만 설계 문제로 인한 잦은 오작동으로 인해 노르웨이군은 이 함선을 운용하지 않았고 여전히 항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인민해방군일보의 주장입니다. 한국 조선업의 품질 저하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주물량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었는데요. 2021년 대우조선해양의 선박 수주량은 계속 감소해 14억 달러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다. 그리고 결국 한화해운에 인수되는 최후를 맞았습니다. 중국 언론이 인용한 또 다른 통계에선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조선사 수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포인트 줄었고 시장 점유율은 18%에 그친 것으로 나오는데요. 중국 전문가들은 한국 조선업의 이러한 문제가 한국의 군공업 체제와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은 대부분 한국의 조선사들이 군젖을 먹고 자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한국 군대가 안정적인 발주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 조선사들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지 않고도 생존할 수 있었기에 품질 이슈가 계속 생기는 것이며 빠른 납기만 고집한 것 역시 일련의 품질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풍부한 내수 수요의 단맛을 맛본 한국 조선업이 자국 기술 개발보다는 외국의 선진 기술을 도입에 앞장섰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중국이 한국 조선사의 일부 품질 문제를 예로 들며 비판한 사례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한국 조선업은 1993년 처음으로 조선 수주량에서 일본을 앞지른 이래 줄곧 중국과 1, 2위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특수함과 전투함과 같은 고부가 가치함에선 세계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세계에 수출된 대부분의 한국 군함은 안정성과 성능 면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함정들은 중동, 유럽, 동남아시아에서 지속적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한국 해군 함정은 동북아시아의 군사균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깐깐하기로 유명한 미국의 MRO 사업권을 따낸 데 이어 미국 조선소까지 인수, 본격적인 미국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 정부의 지원금 덕분에 중국 조선업이 현재의 위치에 올랐으며 여전히 정부가 주는 지원금에 생존을 맡긴 조선소가 많은 것이 중국 조선업의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 해군과 조선업은 단순히 군함의 수량과 톤수에서만 우위를 점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기술력과 전략적 활용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이 대규모 함대를 바탕으로 양적 팽창을 추구하는 것과 달리 한국 해군은 질적 향상을 통해 작지만 강한 해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으로 동북아시아의 군사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민군 해방일보가 지적한 한국 해군의 문제점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기술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고
품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 해군이 자주 국방으로 가는 과정이 폄하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도전은 한국 방위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은 한국 해군을 외부 기술에 의존하는 조립형 해군으로 묘사하며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지만 이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특정 사례를 일반화한 결과일 뿐입니다. 중국 언론의 평가는 한국 해군의 발전을 축소하려는 시도로 보이는데요. 그들의 평가가 사실이라면 왜 세계 여러 국가가 한국 함정을 수입하며 동북아시아의 군사 강국으로 인정하고 있을까요? 중국의 평가는 그들의 해군 우위 주장에 기반한 의도적인 왜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강한 조선 기술력과 방위 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동북아의 해양 주도권을 확고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